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 시민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월 19일 금요일 이슈파이터의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님 코너입니다. 저희가 어렵게 모셔가지고 제가 리드부터 약간의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좀체 긴장을 잘 안 하는데 네. 오늘 그냥 갑자기 멘트에서 실수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반가워서요. 예, 정말 오랜만에 네. 뵀어요. 네. 그동안 사실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고 그러실 때 예. 정말 저희가 이제 많이 찾아뵙고 네. 의견도 구하고 예. 했었는데 이렇게 관료가 되셔서는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저 시민사회에서 오래 일하고 예. 또 학자로 이러다 네. 어공이 됐습니다. 어공, 어쩌다 공무원. 예. 그래서 늘공과 어공. 예. 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예. 그래서 현실 문제 이제 요즘 좀 예. 보면서 예. 내 살아온 것도 반성하고 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괜찮으세요? 어공의 삶이 좀 맞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영 이게 불편하십니까? 맞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직면해야 될 문제였고 나한테 다가왔으니까 이제 치열하게 해야겠다 하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겸손한 장관이 돼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전에 학자 시절에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안 하시고, 막 새벽같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시고, 예. 막 이러셨는데, 어공이 된 뒤로는 예.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하신다고요. 네, 제가 힘든 거 하나가 그건데요. 네, 힘든 연구실에 있을 때는 네.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도 늦게 네. 퇴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니까 여성가족부의 모토의 하나가 일생활 양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부터 지켜야 될 것 같아서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려고 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댁에 가셔서 막 또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 막 싸가지고 그런데 가셔가지고. 과거처럼 그렇게 연구실에 살 때처럼 집중이 잘 안 돼서 그것도 새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열심히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어쩌다 공무원이 되신 어공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님께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여성 시청자분들께서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꼭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만큼은 장관님께 여쭙고 싶으셨다 하는 질문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받아서 바로바로 옆으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TBS 앱 바로 깔 수 있으시거든요. TBS 앱에 실시간 댓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문자 샵 540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드리겠다고 벌써부터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네. 장관실 관계자들에게. 네. 최근에 선물을 좀 돌리셨더라고요. 네. 네, 귤을. 네. 그게 사비로 하셨다면서요. 네. 요새 특활비를 가지고 명품백을 샀네, 뭐 또 예. 자기 집 음. 가스 보일러 뭡니까 기름값을 냈네 뭐 이러는데 왜 개인 사비를 털어가지고 하십니까? 업무 추진비가 없으신가요? 제가 엄청 착한 사람이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예.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여성가족부 아보니까 여성가족부가 예산은 굉장히 적은 부처인데 네. 업무의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굉장히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청소년 폭력, 가정 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네. 등을 포함해서 또 미혼모, 저 한부모 가족 그래서 그런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서 네. 가끔씩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조금 해서 직원들을 위로하고 싶다 예.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얘기를 꼭 좀 해달라고. 예. 예,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부가 네. 매일 뭐 여러 가지로 악플은 많이 달리지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얘기는 정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시청자분들에게 그거를 제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것도 오늘 나온 목적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고, 그리고 30년 네, 예. 여성운동 하셨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여성가족부를 네. 책임 맡고 예. 계시지만,
5대5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늘 한국 사회는. 예. 그리고 여성가족부도 그렇고 봤더니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실도 예. 굉장히 이렇게 쭉 나누면 후순위에 네, 제일 예. 후순위에 있다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국무회의 열어도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성가족부 역할이 굉장히 힘든 건데요. 그 네. 부처 순위를 쭉 나열해도 여성가족부는 거의 뭐 18개 부처 마지막에 있고 네. 그러기는 하는데 네. 또 여성가족부처럼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지만 여러 부처와 부처 네. 간의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가장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부서여서요. 네. 사실은 여성가족부 자체 내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뭐 법무부나 복지부나 노동부랑 같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협업해야 되는. 협업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네. 과거 정부의 경우에는 부처 간 칸막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 되고 나서 국무회의 가서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부처 간 협력이 되는 것이 네. 새로운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가 예. 사실은 시행하고 실제로 달성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제가 지난 정부에 있지 않았으니까 네, 평가를 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부처의 장관님들이 이렇게 좀 성심껏 도와주시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어찌됐든 이게 사실은 이게 다 회사에도 있거든요. 네. 부서 이기주의. 네, 네. 우리 팀 일이 아니면 난 몰라. 어쨌든 예. 우리 팀만 뭐 이렇게 예. 돼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은데 예. 정부 부처 안에도 사실은 이 부처 이기주의 같은 게 늘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것이 좀 없는 편이다. 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네. 특히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들 이렇게 가슴 한켠이 시려지는 네, 그런 네.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이게 잘못된 역사고 또 어떻게든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네, 한번 예. 받아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 돈 예. 몇 푼으로 끝낼 일이 아닌 예,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얘기를 예.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청와대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예, 했어요. 예. 대통령께서 네. 김복동 할머니 병문안도 직접 가시고 예. 또 청와대로 또 우리 할머님들 초청하셔가지고 오찬 함께 하신 네, 걸로 예. 알고 있는데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해주실 얘기가 예, 있다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거 하나는요. 오신 할머님들도 참 기뻐하시고 솔직히 네, 하고 표정이 싶은 너무 좋으시죠. 예, 얘기를 다 하시고 할머님들 중에서는 그날 회의는 참석하지만 얼굴은 알리고 싶지 않다는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은 또 다 배려를 해서 사진 찍는 데서도 안 참여하시게 하고 했지만 예. 굉장히 제가 좀 감동적이었던 거는 대통령 내외분께서 할머님들이 도착하시는 거를 기다리시겠다고 현관에 나와 계셨어요. 근데 현관에? 그날이 영하 15도인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님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휠체어 내리고 직접 휠체어 끌고 들어가시고 하셨는데 네. 한 분이 도착을 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날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교통신호도 다 조절을 했는데도 네. 한 15분 정도 늦으셨는데 네.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으니까 들어가시라고 네. 말씀을 대통령님께 드렸는데 예. 그날 외투도 입지 않으셨는데 그 영하 15도였는데 현관에서 15분을 두 분이서 덜덜덜덜. 떨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제발 들어가시라고 예, 예, 이따 도착하시면 나오시라고 예, 예. 싫다고 그러시면서 왜 기다렸어요. 그러신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 할머님들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부채의식, 미안함 그런 거 이제 사실은 이 12.8 합의가 네. 얼마나 국민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인가. 그거로 인해서 할머니들 내부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었잖아요. 1억 원을 그러니까요. 받은 분과 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미안함과 어떤 부채감 이런 것의 표시가 아니었나 생각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할머님들께서 굉장히 네. 그래도 오늘만큼은 내가 네. 국가로부터 대접받은 날이다. 예.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네. 내가 생전에 이런 일을 예. 경험할 줄은 몰랐다 하는 얘기 하셨고요. 네. 그날 또 좋았던 것은 뭐 정신대 대책협의회나 나눔의 집이나 정의기억재단이나 등등의 단체들의 네. 고생하면서 일해온 실무자들을 네. 같이 부르셔서 오찬을 하면서 또 실무자들이 그 사이 이 군의안부 운동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앞으로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다 네. 찬찬히 듣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시고 네. 배석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저도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네. 답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여성가족부의 경우는 할머님들의 생활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대폭 늘었고요. 그래서 할머니들의 뭐 생활지원금, 뭐 치료비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가 네.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네. 할머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편안하게 예. 사시고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아무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살짝 듣기로는 김종숙 여사께서 눈물을 보이셨다는 네, 얘기 들었어요. 할머님 그 얘기 들으시면서 또 할머님들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하시면서 약간 우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게 그 뭐랄까 어떤 네, 할머님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미안함도 살아오신 있으시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좀 슬픈 마음도 있으시고 그래서 좀 우셨어요. 저희도 조금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아마도 이게 아무데도 알려지지 않은 단독 보도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처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의 눈물 어떤 의미였을지 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참 이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서럽고 한스럽고 어떻게든 73년이나 지났지만 그래도 좀 사과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데 일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고 평창도 안 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한일 관계는 우선 역사학자시니까요. 한일 관계는 지금 뭐 일본이 반성하고 그 본인들이 역사적 역할을 맡아야죠. 그런 점에서 참 유감인 건 제가 독일 역사를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실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세계 사회에서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독일보다 훨씬 더 경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독일이 하고 있는 주도적인 지도자 역할을 보면 이거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하고 있는 역할과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본이 과거 반성을 안 한 것 자체가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게 결코 유리한 일이 아니다. 미래지향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그러고 있어서요. 저희는 계속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를 할 것이고요. 그러나 저희 여성가족부는 아까 할머님들의 생활지원금 얘기도 했지만 국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제대로 의미 있는 그 우리의 그 역사적 과제로 만들어갈 건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12.28 합의에 대해서 폐기하라고 지난 촛불 혁명 당시에 온 국민이 요구를 했던 바이고 사실상 이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폐기 수순 아닌가. 근데 그러나 정부에서는 재협상은 없다. 재협상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12.28 합의가 문서로 된 합의도 아니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사실 화해치유재단입니다. 근데 이미 언론에서도 나간 대로 화해치유재단은 사실은 5분의 이사들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재단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저희 여성가족부는 지난번에 대통령님 발표 이후로 피해자분들을 좀 만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분과 관련된 시민단체들 좀 만나서 이분들의 얘기를 수렴한 이후에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총선으로 가는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를 저희가 고민을 해보려고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 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은 지금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청산 절차를 밟는다. 사실 이제 그 우리 할머님들께서도 이거 재단 해체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재단. 아직은 청산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쓸 수는 없지만 기능은 중단됐고 그래서 이것에 필요한 후속 조치는 여성가족부가 피해자와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 하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또 물타기로 이제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산 절차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상 이제
청산 수순으로 네. 간다라는 예감은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양국 간의 관계라는 게 이게 항상 유동적인 관계니까 네. 제가 뭐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저희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네. 장관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소 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군위안부 연구소 혹은 역사관이 될 텐데요. 역사관. 네, 저는 할머님들을 뵀을 때 한편으로는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네. 전쟁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당한 인권 침해는 굉장히 극심한 것이었는데 사실은 과거 청산이 된 독일조차도 네. 전쟁 2차 대전 시에 있었던 강제 매춘 부분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군 위안부 할머님들의 슬픈 역사를 밝혀내고 그것이 네.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래서 전쟁과 여성 인권 문제를 하나의 문제 틀로서 제기한 거는 한국과 네. 한국의 피해자 할머님들 그리고 여성운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글로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그 연구소와 역사관에서는 일단 흩어진 자료를 좀 모으겠다. 아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그걸 중심으로 조사와 연구를 계속하겠다. 예.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것이 후세대에 대한 교육, 역사 교육의 의미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가고 이거는 단지 네. 우리나라 내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 동유럽의 국가들에 이르까지 이것이 하나의 네. 전범이 돼서 예. 피해자들과 관련된 예. 인권 운동의 하나의 그 동력이 될 수 있는 모터가 될 수 있도록 아하. 하는 좀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흩어진 자료를 좀 모으겠다 네.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 그건 아마 올해 내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출범이 네, 네. 가능하군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비단 그러니까 네. 우리 역사 그리고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가운데 벌어졌던 이 참혹했던 이제 전쟁 인권, 여성 인권의 문제를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네. 세계에서 겪고 있는 이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를 네. 이렇게 확대해서 어찌 네. 보자면 이제 우리가 민주화 운동에 관한 한 한국이 한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쵸. 예, 예. 우리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예. 이 운동도 그런 네. 방향으로 예. 진화 발전시킬 생각이 있으시다. 그렇죠. 왜냐하면 2차 대전 시기 동안에 사실은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서 굉장히 많은 강제 매춘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도 밝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전쟁 끝난 후에도 네. 독일의 경우에 진주한 소련 군인과 미군에 의한 그 성폭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네. 많았는데 지금 잘 밝혀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세계사적인 전범을 예.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자면 우리로서는 네. 정말 끔찍한 역사의 네. 기억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어쨌든 이제 드러내는, 운동적으로 풀고 그리고 이제 인권 차원에서 예.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자. 예. 예, 세계에서 다시는 이런 예. 추악한 짓은 예. 하지 말자는 어떤 예. 하나의 계기로 삼으려는 노력.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자 할머님들의 결단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시작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끌고 간 여성운동. 네. 이것들이 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사실이고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이런 역사를 좀 네. 긍정의 힘으로 풀어내는 것도 네. 예. 어쨌든 이제 우리 사회, 한국 사회의 힘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서 할머님들을 만났을 때 한편으로 슬펐지만 네. 그래서 김정수 여사가 오셨죠. 한편으로 거기서 어떤 힘을 느끼는 그 양면적인 네. 감정을 제가 사실은 갖게 됐습니다. 양가 감정을 갖게 네. 되셨군요. 네. 예.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역사학자시기도 예. 하시니까 역사적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길게 네.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세계사에 길이 남을 만한 네. 그런 연구 기관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요새 서점을 가봤더니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페미니즘 책이 다시 또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가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렇긴 한데 여전히 한국 사회는
그와 관계가 없는 네. 사회 현실 아니냐.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여성 폭력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계속 네. 살아있는 쟁점들인데요. 어떠십니까? 장관에 재직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가요, 사실은 법과 제도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법과 지난 제도. 예. 2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과의 괴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예. 메꿔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예를 들면 여전히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64%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OECD에서 제일 거의 바닥에 가깝죠. 예. 그런다든지 기혼 여성의 2분의 1이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든지 그런 거는 여전히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성평등이 네.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보여서요. 네. 사실 새 정부가 네. 그리고 저도 제 임기 동안에 이거를 실질적인 변화로 가져가는데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 아마 다 똑같이 네. 이 여성들은 붕괴할 것 같아요. 예.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취직했는데 왜 여성은 남성의 64%의 월급밖에 못 받나.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일과 생활을 동시에 하려면 또 집안에서는 네. 또 뭐 육아 문제, 가사노동 그렇죠. 문제 이런 데서 예. 늘 여성이 또, 예, 예.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답답하거든요. 장관님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게 있어요. 네. 법과 제도가 요즘 굉장히 제도가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과 현실과의 갭을 메꾸는 거, 네. 괴리를 그거는 사실은 정부나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도록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네. 여전히 정부는 열심히 하지만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 그래서 네. 직장을 그만둔다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네. 메꿔가는 거는 저는 예. 정부의 역할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장애 하나가 문화, 성차별적인 문화, 가부장적 문화가 여전히 법과 제도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독박육아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아이를 낳으면 독박육아 이거 저희 여가부가 많이 쓰면서 많이 퍼졌는데요. 네. 아이를 낳으면 여자들이 온팡 책임을 뒤집어쓴다. 그러니까 나 아이 안 낳겠다 네. 하는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 이런 것이 네. 가정 내에 사실은 네. 성차별적인 문화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렇죠. 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생기업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한샘. 성희롱이 사건이 터졌을 때 예. 성차별에 대한 나 성희롱에 대한 감수성이 대단히 낮은 거죠. 네. 그러니까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그거를 용기를 내서 신고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성차별적인 문화를 기업이건 직장이건 가정에서건 바뀌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노력하면서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제가 장관 되고 나서 성평등 문화 확산 TF를 만들어서 뭐 언론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효과가 그런 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가열차게 해야 된다라고 근데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 TF를 통해서 네.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까? 지표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네. 한샘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서 간호사들 예, 그 예. 뭡니까 이상한 옷 예, 예. 입게 해가지고 예, 예.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그 여성은 이를테면은 뭐랄까 데코레이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예, 것들이 있거든요 문화적으로. 네, 근데 네. 이게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 거를 좀 체감을 하십니까? 가장 효과적인 거. 그래서 저희는 아직 못 이번에 느끼는. 공공부문 성희롱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네.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네. 처벌하겠다. 그건 여태까지는 없던 일이었잖아. 그 처벌.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거 하나 네.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예를 들면 이메일로도 자신이 그러니까요. 당한 일을 네. 적어서 보낼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거는 기업이건 여성가족부 단위건 상담을 하면서 네.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게 2차 피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고 싶어도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또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가 두려운 거죠. 그렇죠. 신고하면 회사 안에서 왕따 당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한샘이 대표적인 결국은 거죠. 예. 버티다가 나가는 그러니까요. 거죠. 못 버텨요. 예. 결국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고 그러기 네. 위해서는 기관장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여성가족부나 이런 단체들이 네.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1년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2년 후에 어떻게 됐는가, 3년 후에 어떻게 된가를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아하.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고 네.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네. 성희롱의 가해자나 예. 그거를 제대로 신고했을 때 관리하지 않은 예. 기관의 책임자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저는 그것의 사례만 조금 쌓여도 네. 저는 훨씬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성희롱에 대한 관용적인 문화가 그거를 법적으로 위법이라는 거, 네. 처벌을 받아야 될 행위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사실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네. 뭐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많아가지고. 요즘 디지털 성폭력 문제도 네. 제기되는데요. 네. 뭐 몰카를 몰래 찍어서 예. 뭐 동의 없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올릴 예. 경우에는 징역형 처벌을 하겠다 하는 지금 정책까지도 대책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종 성폭력 관련 법 제정을 네. 하려는데 일단은 경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런 예. 일 자체가 사회적 범죄다. 네.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 예. 하는 거를 국민들이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무슨 딸 같아서 손녀 같아서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승진하고 네. 뭐 영전하고 뭐 예. 이런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았기 많죠. 때문에 여성들이 말 꺼내기조차도 두려웠던 세월이었던 그래서 것 제가 같은데. 요번에 여성가족부 신년사에도 그 얘기했어요. 네. 여성들이요. 아프면 소리 질러라. 소리를 질러라. 제가 그걸 아주 굉장히 강조했어요. 악소리를 그러니까 내자. 예. 아이 맡길 데가 없어도 소리 지르고 예. 그리고 성희롱을 당해도 소리 질러라. 아이 맡길 데가 없으면 소리 지르면 아이 돌보미가 파견되거나 어린이집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친구도 도와야 되고 네. 다 도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소리를 먼저 질러라. 네. 그래야지 해결도 찾아질 수 있다. 혼자 끙끙거리고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니까요.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예.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질러라. 네. 다 같이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네. 악소리도 못 내고 혼자 네. 끙끙 앓다가 네. 아유 이거 누가 네. 해 내가 혼자 예. 다 해결해야지 하다가 이제 뿔이 나는 거죠. 예. 엄마가 풀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장관님께 질문 하나가 들어왔어요. 네. 예, 반응이 뜨겁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직장 다니는 딸이 애가 아프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온대요. 병원 데리고 가라고. 그때마다 일하다가 애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기가 걸리면 다른 애들한테 옮긴다고 어린이집에도 못 오게 할 때마다 엄마를 오라고 하는데 저도 가게를 해가지고 시집 보내도 걱정이 태산이네요. 애 낳으라고 하시지 마시고 애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복지부나 그 교육부에서도 방과후 어린이 돌봄이나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희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보육의 틈새를 그 돌봄의 틈새를 메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이 돌보미 사업. 그런 경우에는 요구가 오면은 파견해 주는 겁니다. 네. 1년에 600시간까지. 혹은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그 새로 아파트를 짓는 곳에서 혹은 동사무소에서 공간을 마련해 주면 네. 거기에 마을에 그 여성들이 같이 모여서 자기 아이도 맡기고 시간 단위 본인이 시간 날 때 네. 아이를 돌보는 역할도 하고 이런 네. 위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마을이. 예.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문제 삼는 게 초등학교예요. 오히려 네. 육아를 얘기를 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들이 사실은 더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공동육아 나눔터는 초등학교 12살까지 네. 봐주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생긴 데도 있고 안 생긴 네. 데도 있고 그렇고 아이 돌보미도 당장 급하게 왔는데 돌봐줄 분이 없거나 네.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여태까지는 아이돌 보니까 한 집에 한 명만 파견이 되니까 네. 급할 때 이게 안 되는데 이제는 저희가 공동체 의식을 살려서 공동체 문화를 살려서 만일 아이가 2명인데 돌보미는 네. 한 분뿐이었으면 그분이 가서 2명이나 3명을 같이 모아서 돌보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생기고 있는 공백을 메우려고 하니까 네. 당장 올해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올해라도 해결하려고 예.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네. 에휴, 그럼 뭐 내가 회사 그만두고 애를 봐야지. 그러면 안 뭐. 돼요. 그런 소리를 질러야 엄마들이 됩니다.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사실은 진짜 역량 있는 엄마들이 네. 다 집에서 네. 이렇게 있는 거 보면 네. 좀 아깝더라고요. 네. 이렇게 실력 있고 그런 분들이 네, 네. 그 아이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초등 저학년이 제일 문제거든요. 네. 초등학교 예. 저학년 때 그때 지나면 또 애들이 알아서 네. 하는데 그때가 제일 이제 엄마 손이 필요할 때이기도 하고 네. 어린이집은 또 그래도 길게 예. 봐주니까 괜찮은데 이 방과후 문제가 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 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네. 있지만 예를 들면 아이들을 그냥 봐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말하자면 재능 기부를 받아서 아하. 퇴직 교사나 이런 분들이 예. 와서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예, 예. 이런 방식으로 네. 좀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제가 82년생 뭐들과의 그죠. 대화 예, 여기 예, 예. 모임에서도 할 때도 보면 여성들이 네. 사실 우리가 보면 이런 저출산의 시대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애국적인 네. 일을 한 건데 사실 자기는 늘 눈치 보고 누구한테 가서 애발 달라고 네. 사정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그러지 말고 여성들이 당당하게 사실은 그 자기 문제를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시설을 통해서 안 될 때는 사실은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네. 해결하려는 노력을 예. 하고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제도적으로도 이런 네. 거를 갖추어가는 게 저는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제 친구가 독일에서 네. 아이를 이제 길렀는데요. 예. 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은 독일 국가와 사회가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진짜 코리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다. 근데 이제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길렀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일도 학원이 있긴 한데 예.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못 따라오는 네, 아이들.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다 학원을 다니고 이런 문화가 없고 공교육 안에서 전부 이런 게 되는데 한국 사회는 정말 반대이고 모든 것이 그 엄마들 책임 또 이제 개인 책임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좀 정책적 전환, 그러니까 네. 공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이 좀 해결되는 방향으로 예. 일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말씀 제가 꼭 여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네. 그 논란이 많습니다, 장관님. 네, 예. 그래서 특히 이 최저임금의 피해자가 여성 노동자인 경우가 많다. 네. 그리고 나이든 여성 노동자인 경우가 많다. 이 문제는 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최근에 또 현장 방문도 하시고 네, 하셨더라고요. 네, 예. 최저임금 제가 일단 뭐 여성노조도 만났고 여성 네. 노동자회도 갔고 세일센터도 갔고 여러 군데 가보는데 대체로 여성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최저임금 이 인상에 인상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상 여성들의 실생활이 개선됐다. 네, 사실 지금 최저임금 받으면 157만 원까지는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어서 자기들은 굉장히 환영한다. 아하. 그러고 이제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타나는 거는 뭐 그런 현상은 있죠. 30명까지 네. 국가가 지금 영세 자영업들이 힘드니까 국가가 1인당 13만 원씩 예. 일자리 안정 자금을 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35명인 경우에는 5명을 해고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긴다는 거서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예, 예. 전체적인 여성 노동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생기는 몇 가지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일단 당장은 일자리 안정 자금을 좀 쓰면서요. 네. 다른 한편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생겨날까봐 저희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경력 단절 여성들의 경우에는 네. 임금이 이렇게 높아진다면 나도 일해볼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사실 최저임금은 아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2월 말 3월 초 가야 되기는 하지만 네. 일부에서 여성들이 예전엔 일자리 이동이 많았는데 그게 좀 적어진대. 일자리를 또 갖고 있자. 예. 그리고 좀 일자리를 찾는 여성도 좀 있고 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단지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뭐 해고를 한다든지 인원 감소를 한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실제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여성가족부가 다른 시민단체들이랑 같이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경우는 또 개별 대응을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만 전체적으로 여성계는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지금 뭐 청년, 특히 청년들도 환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삼각김밥 먹고 뭐 이래 컵라면 이런 거 의지했지만 이렇게 최저임금이 좀 올라가면 그래도 좀 식당에도 가볼 수 있고 약간의 여유 자금도 생기고 뭐 이제 이런 그래서 뭐 또 한번 또 뭐 좀 여행 계획도 세워볼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또 이제 자영업자들 문제 그리고 또 이제 해고 사유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 빈틈을 좀 정부가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될까요? 이를테면은 30인 사업장에서 35명이었는데 30인 사업장을 맞추기 위해서 5명을 해고한다면 정부가 이제 예외 직종을 둬서 예를 들면 경비원 부분 같은 거는 경비에 종사하는 부분 같은 거는 30인 규정에서 예외를 두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집행이 되면서 정교하게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뭐 직종을 추가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저임금이 좋냐 나쁘냐 논란은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미시행.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교하게 확인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또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어쨌든 정책 효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월 말 3월 초까지 좀 지켜보면서 정부가 뭐 긴급하게 투입해야 되는 정책이라든가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걸로 이해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 얘기 또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서재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보셨습니까?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재에서 오셨습니까? 아니, 부분적으로 봤어요. 이렇게 정리된 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그 좀 논란이 격화하고 있더라고요. 정치권 안에서. 글쎄요, 저는 일단은 우리의 과거 정치의 잘못된 부분, 정치적인 부패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과거청산이라고 하는데 과거청산 부분과 정치적 보복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보복이 있으면 그것도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거에 있었던 부패 혹은 부패와 연론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데 그 두 부분을 조금 혼용해서 혼돈해서 말씀하시는 건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용해서 얘기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부패에 대해서 확인된 부패에 대해서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민주주의를 좀 어기는 행동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 청산을 안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대답하면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청산을 정확히 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민주주의 실현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끝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99% 돼도 나머지 1% 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런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아까 이제 질문도 나오고 했는데요.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성가족부는 남성들이 파일을 7개 갖고 있는데 그거를 2개를 뺏어서 5개를 만드는 게 여성가족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파일을 12개나 13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가 얘기한 대로 한국에서 여성의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 경제가 증폭된 발전을 할 거라고 퍼센티지까지도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국제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저희 여성가족부를 믿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가 일을 잘하면 여러분의 삶도 더 나아질 것이고 민주주의도 더 완벽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보기에는 홍보하시려고 작정하고 나오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또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이슈파이터